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번 보셔요. 그럼 그 법조문 정리한 거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 보시면 제1조 목적에 되어 있죠? 목적 한번 보시고 2조요. 적용 범위를 한번 보셔요. 적용 범위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중요해요. 이 주거용 건물 거기다 써요. 주거용 건물은요, 뭐냐면 무허가 미등기 건물.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가능해요. 주거용 건물도 다 적용이 돼. 그래서 전부 다 일부의 임대차가 중요하고요.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 그러니까 봐봐. 중요한 것은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지금 무슨 건물이 이거 상가죠? 저 위에 옥상에 가면 아마 무슨 뭐 관리실 하나 있나 봐요. 거기서 사람이 자나 봐요. 이것은, 그런데 그 위에 자는 것은 상가 건물의 일부죠. 그것은 아무리 자는 데가 옥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가로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주거의 목적인데 주거의 목적으로 조그맣게요. 먼저 거기서요, 예를 들어서, 뭘 판매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전부가 다 뭐에 해당한다? 주거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3조요,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죠? 대항력은 뭐죠, 여러분요? 여기서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항요건이 원래는요,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 우리가요, 1월달, 2월달 강의할 때 자세하게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막 다시 하면 안 돼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뭐가 있다? 전입신고, 이렇게요. 전입신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이 길이죠? 이 길 오전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긴다며, 대항력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실무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주택 인도하고 뭐 한 거 보는 거죠? 전입신고. 언제 했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 다음날이 뭐냐? 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효력, 그거 주고 봐요. 이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제2항을 한번 2항을 보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혹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그 LH공사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이제 일반한테요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LH공사에서 아파트를요 임대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려면 보증금 1억 원에요 월세 100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LH공사에서 이걸 임대를 보통 한 7년, 10년 이렇게 임대하죠. 장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올 수리를 해가지고 LH공사에서 2천에 20만 원 이렇게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모자 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국가에요 조력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분들, 그런 분들 또 요즘은 또 이제 뭐냐면 효도라고 해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 70세 이상인가? 얼마의 이 나이가 있으신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 그분들한테 또 빨리 또 이렇게 줘요. 임대아파트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한테 이렇게 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LH공사는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전입신고를 못 하잖아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LH공사가 선임한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전입신고를 LH공사 전입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제1호 봐봐. 제1호. 뭐라 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그 다음에 2호는요. 박스 안에 되어있죠? 시행령으로 되어있죠? 거기 뭐냐? 지방공사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요. 그래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법인의 주민등록과 법인의 전입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했지만 대항력은 누구한테 발생하는가요? 그것은 LH공사에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상황은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죠.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실제로 기숙사를 짓거나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 빌라 같은 것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직원들을 이제 집어넣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요,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직원들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그것은 법인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정도 말하면 돼. 어디다? LH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이렇게. 좀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사항은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망고본다. 승계.
그래서 여기서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이제 좀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나중에 보면 거의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가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를 공부하게 되면은 상가는 거저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를 또는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을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 그런데 건물주가요. 갑자기 여기서 병으로 바뀌죠. 병으로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보증금 1억을 주고요.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죠? 을은 임차인대 대항력이 있죠. 전입신고. 그러면 건물주가 바뀌면 이 을은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5월 1일날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 아직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을은 그것을 갑하고 계약한 것이지 병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이 병을 말한다. 양수인이죠. 이 양수인은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은 이 사람 여기서 내보내고 병이 여기 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보증금을 누가 반환해야 돼요? 병이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병이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했죠.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했잖아요. 반환했는데 이 병이 여기 을한테요. 그러고 나서 병이 다시 갑한테 가서 보증금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병이 갑의 모든 책임을 갑이 짊어진다 이 말이죠. 권리와 의무를. 그러니까요, 자기 책임으로 보증금을 반환한 거기 때문에요. 자기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갑에 가서 내가 너 대신 보증금 반환했으니 너 나한테 보증금 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보증금 1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은 을한테 보증금을 줘야죠. 기간이 끝나면. 그런데요, 여기 X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뭐란다? 채권자죠. 이 사람 뭐란다? 채무자죠. 채무자. 알겠죠? 이 사람 뭐란다? 제3 채무자다. 이렇게. 제3 채무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왜 이 사람이 제3 채무자냐? 좀 더 봐봐. 이 1억 돈이 있죠. 을은 갑한테 1억을 받아서 X한테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받으면 보증금 반환 받으면 갚 안 갚아? 안 갚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이 갑이 X가요. 이 1억 원에 대해서 뭐지냐? 압류나 또는 가압류로 딱 걸어. 압류나 가압류로 딱 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 이 돈을 을에게 반환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A에게, X한테 반환해야 돼. 그런데요, 이 갑은요, X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줘야 돼요. 자기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아닌데 돈을 줘야 돼. 그래서 이것을 앞에다 붙여서 제3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채무자가 누구다? 을이죠. 을이 X에게 책임을 지죠. 제3 채무자는 책임을 원래 안 진단 말이죠. 그런데요, 제3 채무자가 X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요, 중간에요, 건물주가요, 병한테 바뀌어. 건물주가 이렇게 병한테 바뀐다. 이 말이죠. 병한테. 그러면 양수인이죠. 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러니까 제3채무자의 지위를 병이 승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병이 이 1억 원을 X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를 뭐란다? 가압류 채권자라고 그래. 가압류 채권자. 그러면 이 X가 어떻게 해요? X가 병한테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그래. 원래는 갑이 제3채무자였죠? 이제는요, 병이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지 이해되셔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류가 딱 들어올 때요, 갑류가 들어오면 병이요, A가요, 갑이 뭐란다? X한테 알았어, 내가 기간 끝나면 1억 줄게요 당신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압류가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월세 안 내죠. 왜요? 어차피 이 돈 못 받을 돈인데요, 월세 여기서 까라고 돈 안 내죠. 한 달에 100만 원이요? 그럼 5개월 동안 돈 안 냈다. 그럼 500만 원이죠. 갑은요, X한테 가압류가 들어올 때, 걔가 기간 끝날 때 당신한테 1억을 주겠다. 약속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냈죠.
500. 그럼 500을 공제하고 9,500을 줘야 되는가? 한 번 약속을 했으니까 1억을 줘야 되는가? 이 말이죠. 얼마나 준다? 얼마 준다? 그것은 무조건요, 임대차 보증금은 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모든 채권을 공제해. 무조건. 그러니까 얼마 준다? 9,500을 주는 것이야. 무슨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달리 뭐라고 표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됐죠? 그래서 대항력 이렇게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거기요, 보증금의 횟수를 봐. 보증금의 횟수랑 잘 봐. 여기요. 우리가 대항 요건이라는 게 있죠.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알겠죠? 전입신고라면 언제부터? 2일. 그 다음날 오전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항상 여기요, 경매대금이에요. 경매대금에서 또는 공매대금에서 돈을 받을 때 이 말이죠.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것은요, 매매대금에서는 받지 못해. 변제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건 매매대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매매대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뭘 받는다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매매대금이 아니고 경매가 됐을 때만 얘기해. 매매가 됐을 때는 대항하느냐 못하느냐 문제. 대항력. 알겠죠? 그리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경매 대금에서 받을 때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우선 변제는 뭐 한다? 여기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갖춰야 돼. 확정 일자. 확정 일자. 그럼 대항 요건이 뭐예요? 대항 요건이 주택임대 전입신고죠? 한마디로 하는 전입신고를 얘기해요. 전입신고라고 확정 일자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요?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이 뭐예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라고 언제까지요?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여기요,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뭐다? 소액 임차인이 돼. 소액 임차인이 돼야 돼요. 여기는 뭐가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무슨 말이 없어요? 여기는 확정일자란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확정일자란 말이 없죠. 그래서 확정일자란 말이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요, 대항요건은 뭐죠? 한마디로 여기 말하면 대항요건은 전입신고란 말이에요. 전입신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도 전입신고죠?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 보면 대항력이든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고, 전입신고를 하고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뭐가 중요하다? 전입신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좀 이따 나오는데 민법 621조에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때마다 등기하게 되면 민법 임대차에서 당연히 이런 것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좀 이따 나오니까 보면 되고. 아무튼 이것은 반드시 뭐 할 때다? 경매대금에서 이렇다. 경매대금에서. 알겠죠? 그래서 봐봐. 자, 보증금의 횟수라고 되어 있죠. 보증금의 횟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3조 2 제1항을 보면요. 줄거딩을 읽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판결 동그라미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 이건 시험에 잘 나와. 봐봐. 우리가요,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전세권을 경매할 전세권이요, 기간이 만료가 되죠. 전세금을 반환하죠. 전세금이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요, 뭐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 서류 있죠. 그래서 전세금이 있고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여기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뭐다?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하니까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으로서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의리요, 목적물의 인도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값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를 해. 그러니까요, 전세권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권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은.
그 전세권은 전세권 자체로 경매를 청구해. 그런데 임대차는요 경매를 청구를 못해요.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담보 물권이 아니라고. 그래서 경매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 만약에 가봐한테요 여기 의리 임차인이란 말이죠. 이 임차인이요 보증금 1억을 줬는데 보증금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서 승소 판결이 나오죠. 판결이 나오죠. 그럼 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청구해.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경매.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우리가 전세권은 그 자체가 경매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전세권으로 경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요 방을 반드시 인도해야 돼.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반대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 의무의 이행. 내가 경매를 하려면 상대가요 나 집 방 뺐으니 너 보증금 줘 이렇게 권리 뭐죠? 전세금 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전세금을 안 줄 때 경매를 청구해. 그것을 반대 의무를 이행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여기를 봐봐. 임대차는 임차권 자체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임차권 자체가 경매를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임대차가 경매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임차권으로 경매한 것이 아니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살면서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살면서. 그걸 뭐라고 한다?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이 뭐냐? 경매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 전제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2항 대항 요건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장 대항 요건과 뭐라 했죠? 확정 일자로 되어 있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뭐라고 했어? 뭐라고? 봐봐. 여기 봐봐.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죠. 언제? 경매나 공매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는 게 공매죠? 경매나 공매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여기 봐봐. 희한하죠? 우리는요,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저당권의 차이는 뭐냐? 저당권은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런데 이 건물에만 저당을 잡죠? 그러면 경매를 할 때 어찌죠? 건물만 경매해야 돼요. 건물만 경매를 해야 돼요. 땅은 경매할 수 없어요.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가 돼도 나는 건물만 저당 잡았죠. 그러면 나는 건물에서만 돈을 받아. 다른 데서 돈 못 받아. 땅에서는 못 받아. 어디서 받아? 건물에서만 받아.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임대차는 지금 뭐라고 돼? 임대차는 이렇게 돼 있어. 봐. 임대차는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요, 이 의리요, 주택이가 건물 임차인이죠. 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건물하고 땅하고 전부에서 돈을 받아가요. 신기하죠?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대지를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대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요, 땅값에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나는요, 이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되면 건물에서 받고, 건물은 경매가 안 되고 토지만 경매돼서 그럼 토지에서 받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했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했는데 건물은 경매가 치하가 되고 토지만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도 토지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는 A고 건물 소유자는 갑이에요.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는 A, 건물 소유자는 갑. 이때 내가 임대를 들어갔어. 그때는 토지의 매각되면서는 돈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이 문제가 돼요. 맨 처음에요. 여기 우리가 토지 건물 다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토지에요, 처음으로 의리 저당이 먼저야. 저당이 1번으로 저당이, 토지에 저당이 있어. 그러고 나서 2번으로 갑의 건물이 졌어. 2번 건물이 졌어. 갑이 건물이 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병이요, 임차인. 이때 임차인은 땅에 먼저 저당권이 있었죠?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의 경매되면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다 됐는데, 원래는 알겠죠? 다 됐는데 토지에 먼저 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죠. 그러면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상가. 예를 들어서 모텔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것이 모텔이요, 다시 이제 원룸으로 바뀌어. 원룸으로. 우리 보면요, 이런 모텔 같은 데 보면 월세방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상가 일대 A가요, 저당 잡았어, 저당을. 상가 일대 저당을 잡았어. 2월 1일에 상가 일대 저당을 잡았어. 상가 일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요, 3월 1일 날 월세 주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요, 의리용 임차인으로 들어갔어. 그럼 상가 일대는 저당권이 먼저 있었죠. 그런데 이 임차인하고 저당권자 중에서 누가 더 빠르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소액이죠. 소액이면은 소액 임차인이 더 빠르다. 왜냐? 우리 주택임차보호법은 현재 실제 용도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실제 용도가. 이러면 지금 이거 뭐예요? 주택의 상가예요. 상가죠. 이게 지금 상가죠. 그럼 이거 상가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칸막이 해가지고 원룸으로 해봐. 원룸으로. 알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주택이 돼요. 주택이. 그러니까 공부상은 뭐가 돼 있어? 상가로 돼 있죠. 실제 용도는 뭐예요? 주택이죠. 그럼 주택임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혹시 보면 혹시 고시원 받나요? 고시원이라고 막 쓰는 게 있죠. 거기 다 원래 상가인데 칸막이 해가지고 그것을 주거로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가에 아무리 저당이 먼저 잡혔다 할지라도 상가가 주거로 바뀌었으면 지금 실제로 거기는 뭐로 쓰고 있다? 주거로 쓰고 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요. 3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런 봐봐. 우리가 이러면요.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여기 봐. 갑의 건물 있죠? 내가 임차인이죠? 내가 여기서 확정일자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누구한테요? 병한테 경매가 됐어. 그러면 경매가 돼서 경매대금이 5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5억의 경매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받아야겠죠. 내가 1억 준 거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어떻게?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기간이 끝나면 갑은 을한테 뭐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을은 갑한테 뭐를 해야 돼? 목적물을 인도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게 지금 경매가 됐죠. 경매가 돼가지고 경매대금이죠. 내가 경매대금을 내가 받는다는 말은 보증금을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아. 내가 경매대금을 받으려면 내가요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살고 있는 것을 경락받은 사람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야지. 그래서 뭐다? 거기 보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양수인 여기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냐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자, 7호. 금융기관 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계약으로.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를 해. 자, 금융기관 등 거기를요 봐봐. 이러면요. 이런 혹시 요즘 보면요. 임대자금, 임대보증금 대출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요. 여기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요. 여기 을이요.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대출을 해줘. 얼마요? 5천. 5천에 줬어, 5천원. 5천 보증금을 대출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돈 3천이 있는 것하고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 5천 받아가지고 8천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경매되면서 이 을이 8천을 받겠죠. 그럼 8천 받으면 원래 어떻게 하죠? 이 을이 8천 중에서 5천은 은행에다 갚고 3천은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은행이 이럴 때는요, 5천만 원에 대해서 대신 압류를 걸거나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은 귀찮으니까 또 그걸 또 공탁시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딱 법이 그냥 규정해 놨죠. 어떻게요? 이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8천이죠. 8천 중에서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5천이죠. 이 5천을 은행이요, 을한테 넘겨받아, 양수받아, 채권을 양도받아. 거기 뭐라 나왔죠?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줄과 계약으로 양수를 해. 그 중에서 얼마? 5천. 그러면 그 양수한 금액 5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이요 임차인한테 오락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하죠. 우리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 5천이니까 5천 우리가 직접 받을 테니 우리한테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사인하죠. 그러면 은행이 그 사인받은 종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은 법원이 8천 중에서 5천은 은행에, 3천은 을에게 이렇게 입금해 준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구황 봐봐, 구황. 이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약에 은행이 이 돈을 받아오려면,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가 되면은 이 을이 가서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채권은 뭐죠? 등기부에 등기가 딱 되어 있죠.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돈을 줘. 그걸 뭐란다? 당연 배당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죠.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임대차는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요,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라고요. 두 사람. 제3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다른 사람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는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 요구.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그래. 나 보증금 8천 받을 게 있는데요. 말을 해야 돼. 말을. 알죠? 배당 요구라고 그래.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이 돈을 준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배당 요구를 한다는 말이죠. 뭐죠? 내가 배당 요구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달라는 거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반환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요. 임대차가 끝나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배당 요구라는 말은 임대차를 해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 돈 주세요 이 말은 임대차를 해지한다. 그런데요, 그러면 임대차가 해지가 돼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야 은행이 돈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보증금 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요, 은행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리 동그라미, 대위 동그라미,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대리나 대위해서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대리, 대위해서 해지할 수 없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요. 그다 써. 옆에다가 상가 건물과 동일. 상가 건물하고 동일해. 똑같아. 상가하고 똑같다고. 알겠죠? 상가 건물과 동일하다. 이렇게. 자요, 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동그라미. 임대차가 끝나야 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아니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줄 것이고 지방법원.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써. 임대인의 주소지. 임대인의 주소지 그러면 안 돼. 임대인은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제주에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소재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 지방법원.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을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신청을 기각하죠? 그러면 항고할 수 있고요. 만약에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어. 그러면서 보증금한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임차하게 했는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돈을 안 주는 거. 보증금을 안 줘. 그럼요. 이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장 중요한 건 끝나야 돼. 소재지 지방법원이지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 신청을 해가지고 언제요? 11월 1일 날 임차권 등기가 되죠. 그럼 우리가요, 아까 말했어. 전입신고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등기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리요, 처음부터 의리요, 대항력하고 우선배정권이 있다고 해봐, 처음부터. 그러면 등기했죠? 등기해도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 지금까지는 친구라고 둘이 친구가 뭐라냐면, 야, 무슨 전입신고해. 내 걱정하지 마.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전입신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 등기했죠? 그럼 등기하면 오늘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이미 전입신고가 돼 있고 확정일자가 있다. 그럼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었다. 오늘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내가 등기할 오늘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조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죠? 5항.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조권을 취득한다. 임차권 등기 이전 동그라미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조권을 취득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그대로.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이후 이미 등기가 돼 있죠? 봐봐. 우리는 아까 뭐라 했죠?
전입 신고가 있든지 등기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전출 신고를 해도 괜찮아. 전출 신고해도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출 신고를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뭐죠? 그 밑에 대항 요건을 상실 줄고, 대항 요건을 상실이란 말은 전출 신고 이 말이잖아요. 전출 신고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 배정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집에 이렇게 3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인데 이 사람이 2층에 살다가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하고 이사를 갔어요. 등기하고. 그럼 여기에 2층에 등기하고 이사 갔다는 것은 여기 실제로는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못 받아서 2층에다 등기해놓고 또 이사 갔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2층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이야,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2층을 이 사람이 등기하고 이사 갔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 2층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방에 한 명씩만 해야지. 등기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못 받아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달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그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 그 이후 그 사람은 뭘 못한다? 8조에 따른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지금 이 짓을 뭐 때문에 하고 있어요? 이 짓을 뭐 때문에? 이 짓을 지금 뭐 때문에 하고 있냐고. 보증금 주니까 안 주니까 이 짓 하고 있으니까 보증금 안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보증금 안 주니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 임대인이 부담해야지. 임대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동그라미 대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이런 그 위에 바로 한번 봐. 맨 위에 구항 봐봐. 맨 위에 구항. 아까 맨 위에 구항 보면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걸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비교해. 헷갈리게 나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왜요? 금융기관 등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고. 헷갈리는데. 알겠죠? 그래서 뭐는 할 수 있다? 등기 명령. 뭐는 할 수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지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조의 4. 3조의 4 보면 이런 봐봐. 재밌는 말이죠. 제1항 봐봐. 민법 621조 동그라미 해봐. 민법 621조가 보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봐봐요.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임대차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조의 3, 5항하고 6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 3항이 뭐냐? 3항이 바로 거기, 5항이 뭐냐? 그 내가 박스에 놨죠? 그거예요. 5항이.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권 등기명할 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배정권이 있고, 이 기존에 이미 있었던 것은 그대로 인정되고, 기존에 없었던 것은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 배정권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6항, 6항은요, 임차권 등기가 끝난 후에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이걸 지금 얘기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나 621조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3조 5요. 그 다음에 3조 5는 보면 여러분요 봐봐. 이런 봐. 임차권은 그랬죠.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경매. 임차권 줄거. 죄송해요. 임차권 줄거. 임차권은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경락에 따라서 소멸해. 임차권은 소멸을 해요. 그런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줄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에요. 그냥 임차권 아니에요. 무슨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임차권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은 뭐죠? 우리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모두 다 소멸하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뭐죠? 저당권, 근저권 이하는 다 소멸하죠? 우리가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은요, 저당권하고 저당권은 물권인데 채권은 무조건 후순이죠. 그러니까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죠? 보증금을 모두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말이 뭐야? 줄거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 말소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가 있고요. 뭐가 있죠? 여기요? 후순위가 있잖아요. 선순위하고 후순위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에 있는 임차권은 아무리 전입신고를 했어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말소 기준권리, 즉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확정일자 부여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일자 부여에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사망 봐봐, 사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냥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사망하고 상황 비교해 봐, 상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지금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 이게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알겠죠? 작년에. 그래서 여기요, 체결, 그냥 이해관계 있는 자는 바로 그냥 청구해, 바로. 이러면 사망 봐봐.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그래 되죠? 거기 가로 묶어봐. 가로 묶어. 그다 써. 임대인의 동의 X.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의를 받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바로 그냥 정보 제공을 요청해. 그런데 밑에는 누구죠? 임대인의 동의 했어야 되죠? 이 사람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지금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 위에 한번 봐봐. 그러면 이해관계인 누구냐? 알겠죠?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우선 배당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기 오른쪽 보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돼 있죠? 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택 임대차에는 희한하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나중에 뒤에 상가 임대차에 나와. 상가 임대차는 이게 좀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이 집에 몇 명이 살고 있고 몇 명이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이런 것을 좀 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요, 내가 내가요, 이 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래. 내가 그 집에 이사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딱 보니까요, 건물을 5억짜리 갔는데 지금 보증금이 뭐죠? 채권 최고액이 3억 5천으로 근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3층인데요, 5세대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당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내가 보증금을 주고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한테 그걸 물어보면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주죠. 그럼 어떻게 한다? 계약 못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주인이 뭐라고 얼버무리죠? 그러면 주인한테 당신 여기 사인해라. 동의서에다 사인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란 말은 여기 정보 제공 요청서가 있어. 거기에다가 임대인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에서 다 알려줘. 그 집에 몇 명 살고 있고 보증금 얼마고 월세 얼마고 언제 기간이고 알려준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하고 남아있는 지금 보증금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를 더 주고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바로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4조. 4조가 뭐냐면 4조가요, 임대차 기간이 봐봐. 기간은 몇 년 미만? 2년 미만이나 기간을 정함이 없어.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그래서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은 2년으로 봐. 그럼 우선 봐봐. 만약 1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1년을 했다?
그럼 1년으로 하면 임대인은, 그럼 임대인은요, 1년 살다 나가라 해야 돼? 2년 살다 나가라 해야 돼? 임대인은 언제 나가라 해야 돼? 임대인은 아무 선택권이 없어. 알죠? 누구? 임차인. 임차인이 선택권이 있어.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죠? 그러니까 여기 1년은 몇 년 미만이죠? 2년 미만이죠? 그러니까 2년을 살 수도 있고. 우리 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임차인은 1년,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몇 년 주장할 수 있고? 1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딱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임차인을 의뢰해, 임차인을. 법에서 배웠다고 무조건 2년 하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 사람 빨리 사고 빨리 나가면 좋죠. 내가 또 잘 관계 가졌다가 내가 또 중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임차인을 의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계약을 2년 하는 게 좋아요? 1년 하는 게 좋아요? 1년 하는 게 낫죠. 1년. 1년 하면은 임차인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2년 살 수도 있고 1년 살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나가면 되고, 괜찮으면 2년 채워주고 나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2년 딱 못 보고 놓으면 기분 나빠.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주인이 바뀌는 게 좋아, 안 바뀌는 게 좋아? 안 바뀌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꼬시야죠. 어차피 그거 1년 해도요, 어차피 2년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몇 년으로 계약을 해? 2년으로 해줘야지 좋아하죠. 알겠죠? 1년 냈는데요, 갑자기 또 집 나간다고 하면요, 그 주인이 와서 얘기하죠. 아니 왜 1년 만에 나가냐고 이렇게 따지죠. 알겠죠? 그럼 잘못한 거 아시냐 아니냐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진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입장에 서는가를 잘 봐야 되겠죠. 자, 기간을 봐봐. 4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임차인 동그라미하고 따서 임대인 X. 임대인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항. 임대차 기한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 그럼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 그 말은 그 집에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안 줘? 그럼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어. 그럼 살아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야. 하지만 뭐는? 사용 이익은 반환해. 자, 그러면서 봐요. 존속하는 거 본다 써 옆줄 놓고 사용 이익은 반환. 이렇게 사용 이익이 있으면 반환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는요 어떻게 하죠?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집주인은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빨리 나가라고 하든지 월세 올려달라고 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 돼. 언제부터 언제?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언제? 한 달 전까지. 다시 임대인은 언제?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언제? 한 달 전까지. 이렇게. 알겠죠?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봐. 이것을 무슨 갱신을 한다? 법정갱신이고, 이때 법정갱신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 기간은 2년. 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이요 월세를 몇 기 이상 연체해서 2기 이상 2기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죠. 그럼 연체하면 어떻게 한다? 갱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2년 이상 연체하면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이런 묵시적갱신이죠? 이런 묵시적갱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년으로 본다고 그랬죠? 2년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2년을 살 수도 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해지 통고. 나간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럼 6개월 그러면 큰일 나. 6개월에 써봐. 6개월은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인데 상가는 주택하고 상가 건물은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알았죠? 그래서 임차인은 나 언제든지 나갈래 이렇게 할 수 있어. 2년 살아도 돼. 다시 또 2년 살아도 돼.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나갈래 이래도 돼. 그래서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차임 등의 증감이죠. 우리가 월세를 증액하고 감액하려면 몇 분의 몇이다? 몇 분의 몇? 여기 20분의 1이죠? 이런 봐봐. 그럼 20분의 1은 얼마예요? 20분의 1은 얼마예요? 100분의 5죠. 5. 20이 100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5 곱하죠. 여기도 5 곱하고 여기도 5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분의 5라고 하죠. 이걸 몇 퍼센트로 간다?
5%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 5%로 시험이 나왔어. 알겠죠? 5%. 20분의 1. 다른 말로 하면 100분의 5. 다른 말로 하면 5%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100만 원이죠. 월세가 100만 원인데 이런 월세를 올리고 싶어. 내 멋대로 못 올려. 그러면 100만 원에서 얼마 올린다? 5만 원 올리는 거. 언제? 1년 뒤에. 1년 뒤에 올려야 돼. 5만 원을. 만약 10만 원 올렸어. 그러면 어떻게? 10만 원 올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10만 원 올리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이 사람이 10만 원 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것은 우리 법에 좀 이따 나와. 5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드시 반환해야 돼. 반환 안 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 아파트 경매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5만 원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하면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5만 원도 큰 돈이에요. 알겠죠? 일단 이판사판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한 2년 사면은 60만 12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꽤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에 관계없이 뚜껑 열려서 소송하는 게 더 많아. 알겠죠? 그래서 뚜껑 열려서 소송한 거 빼면은 판사들이 할 만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지로 소송을 해. 저 사람 골탕 먹이기 위해서. 무슨 알겠죠? 자, 월차비 산정시. 월차비 산정이 뭐죠? 이거요. 여러분 1억이죠. 그럼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6천을. 6천만 원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받을 수 있어? 한번 봐봐. 거기 뭐라고 했어? 거기 보면 제1호 봐봐. 제1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죠. 그 대통령령이 그 박스 얼마나? 연? 일할. 연이야 연. 연이 뭐라고? 연 동그라미 연. 연이 뭐요? 2년 아니에요. 연이에요. 뭘 연이라고 그래? 12개월을 12개월. 왜? 우리 월세가 뭐야? 월세는 한 달에 이 말이죠. 월세가. 그러니까 12개월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연이니까 12개월이에요. 그러면 여기 6천이죠. 6천이 연 1할이니까 연 1할. 1할이 얼마야? 6천에 대한 1할은 얼마예요? 6천에 대한 1할은 얼마예요? 10%니까 얼마예요? 600이죠. 얼마야? 600을 연으로 나눠. 연으로. 12개월로.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월 50만 원. 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봐봐. 또 한 번. 밑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이러면 여기 혹시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빨리 기준금리 한번 쳐봐.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인가요? 아직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쳤어요? 그러니까 패턴 좀 걸지 마. 한참 걸리네. 패턴 푸는데. 얼마? 뭐라고 나왔어요?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뭐? 0.75라고요? 뭐 제로금리란 말이에요. 진짜로 해요? 1.25 아니에요? 진짜 0.75야? 나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1.25인가 그랬는데? 아니,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안 나와 있어요? 얼마나 나왔어? 진짜 0.75예요? 어마무시네. 봐. 오케이. 아니, 좀 이따 우리나라가 지금 제로금리를 한다는 말도 있고, 맞아? 오케이. 자, 0.75. 옛날에는, 맞아요. 그랬어. 0.75. 어마무시한. 그럼 봐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자, 0.75, 이제 봐. 이 0.75에다가요, 얼마를 곱하느냐? 뭐라고 돼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뭐라고 돼 있어? 더한 동그라미, 더한 동그라미 하라고. 이유를 더해. 이율이 얼마예요? 3.5죠, 3.5. 0.75에다가 3.5를 더해. 0.35죠. 3.5를 더하면 그럼 어떻게 돼? 1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1.1밖에 안 돼, 1.1밖에. 1.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할 다니고, 1할은 10인데, 1.1밖에 안 된다니까, 1.1.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봐봐. 연 얼마나, 3.5에다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3.5에다가 0.75, 죄송해요. 0.75 되면 4죠, 4%. 그게 4% 정도. 4. 그러니까 4, 6, 24, 240만 원밖에 안 돼. 240만 원. 그럼 240만 원을 월로 나누면 얼마예요? 12로 나누면 20만 원. 월 20만 원.
둘 중에 어디가 더 적어요? 20이 적죠?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2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법에. 이 두 개를 계산해서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낮은 쪽을 두 개를 계산해서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0만 원 초과하지 못.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한 달에 19만 원이나 2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돈을 차라리 적게 받더라도 어디 가서 은행에서 은행빚 얻더라도 월세를 만약 6천이면 기본적으로 얼마 받아야 돼? 우리 6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6천에 60 받는 게 낫지. 월세 나중에 중간에 돈 없다고 해가지고 저 보증금을 받았다가 그걸 월세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20만 원 받으면은 집주인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자 비용도 안 나와버리죠.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월세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 전세나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은 낮게 월세는 많이.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한번 봐봐. 월세가 60만 원이다 그러면 한번 해봐. 얼마나 큰 돈이에요. 60만이면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요? 1억 8천짜리 집이라니까요. 1억 8천.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월세가 한 원룸 같은 거 50만 원, 60만 원 하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금리로 보면 엄청나게 비싼 돈이죠. 그 집이 1억 8천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을 이제 잘해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월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있겠죠. 그럼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 되도록 보증금 많이 듣고 가는 게 낫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요, 그렇게. 자, 그 다음 보증금중 일정 얘기죠? 자, 봐봐. 보증금중 일정이란 말의 뜻이 봐봐. 보증금 1억 중에서 3,700까지는 반드시 보호해 줄게 이 말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이에요. 최고 3,700까지 일정하게 보호해야겠다. 봐봐. 내가 보증금이 3,700이야. 그럼 얼마까지 보호해줘? 3,700까지. 내가 보증금이 5천이야. 얼마까지 보호해줘? 3,700까지. 그러니까 이걸 일정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1,000 이하는 서울에서 3,700까지는 누구나 보호해준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3천이야. 그럼 얼마 보호해줘? 3천이죠. 내 보증금 중에서 최고 3,700까지. 내 보증금이 최고가 3천인데 3,700을 줄 수는 없잖아요. 3천이면 3천만. 5천이면 얼마까지 최고? 3,700. 1억이면 최고? 3,700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가장 좋은 계약은 얼마야? 보증금 3,700에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럼 그 집 경매에 되든 말든 나 몇 번이다. 최우선 면제 받으니까 돈 받을 길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경매가 되든 말든 주인이 나 자빠지든 말든 나 관심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5천이 되면 약간 불안하죠. 3,700원 받는데 나머지 1,300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자, 됐죠? 자,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변제. 봐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거기를 줄고 그것을 최우선이라고 그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있어야 돼. 여기 봐봐. 아까 했죠?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계약 요건,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돼.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만약에 봐봐. 내가 서울에서 2억이었어. 2억이었는데 경매되기 전에 합의로 보증금을 1억으로 낮췄어. 나는 2억이니까 최우선이 아니죠. 근데 1억으로 낮췄어. 경매되기 전까지. 그러면 나는 최우선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아무데나 들이대면 큰일 나. 여기 봐봐. 만약에 여기요 2016년 여기요 2016년 저당권이 있어. 내가요 지금 2020년 지금 3월에 지금 들어가려고 그래. 서울에서 내가 1억에 들어간다고 그래. 1억에 들어가려고 그래. 나는 최우선 변제를 받아 못 받아? 내가 지금 현재 2020년이죠? 2020년은 최우선 변제가 얼마 이하야? 1억 1,000 이하죠. 내가 지금 1억이야.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 우리는 내 앞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2016년 그때 당시
보증금이 얼마였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당시 만약에 보증금이 8천이었다. 8천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최우선을 받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직 안 봤어. 8천이었다 해봐. 최우선이. 그러면 이때 저당권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의 중개사가 가끔 일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나 서울 들어왔는데 얼마까지 보호돼요? 1억 천까지는 보호돼요. 그러면 보증금 그러면 1억 500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매대도 최우선이니까 다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경매가 딱 됐는데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거기에 2015년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5년 보증금을 기준한다고. 알겠죠? 그러면 2015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 8천에 3천까지 보호했다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보증금 8천 이상이 되니까 지금 보호해야 돼? 보호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무조건 들이대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6조. 그런데요, 이제 밑에를 보면은 8조, 그 다음에 사망은요, 우리가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 동그라미 대통령령 0으로 정한다. 재밌는 말이죠.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심의만 해. 뭐를 심의해요? 봐봐. 서울에서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보호할 것인가 이걸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런데 얼마를 넘지 못해요? 2분의 1. 여러분 2분의 1이란 게 뭐냐? 봐봐 여기. 우리가 항상 주택임대차는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여기가요, 건물이 경매대금이 2억. 여기가요, 1억 8천이 나왔어. 그럼 모두 해서 얼마죠? 3억 8천이죠. 3억 8천인데 여기 임차인이요, 5명 있어. 5명. 그러면 3,700에 5명 곱하면 얼마예요? 5,35, 535? 1억 8,500인가? 1억 8,500인가 그러죠?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럼 여기요, 5명인가 1억 8,500이죠, 최우선이?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3억 8천을 나죠? 3억 8천에 대한 2분의 1은 얼마예요? 3억 8천 2분의 1? 너무 많네. 여기 1억이라고 그래. 여기 1억. 여기 1억이고, 여기는 1억 8천이야. 그래가지고 얼마 됐어? 2억 8천이야. 2억 8천에 2분의 반 띄면 얼마예요? 1억 4천이죠. 1억 4천인데 여기는 더 뭐예요? 1억 8,500이잖아요. 그렇게 되게. 알죠? 그럼 어떻게 이가 더 많죠? 그래 더 많으니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토지하고 건물 전체에서 이 사람들이 5명에서 다 3,500씩 받아가냐? 그게 아니에요. 토지하고 건물 합한 거 2분의 1 범위, 1억 4천 범위 안에서 돈을 받아가. 그럼 사람이 더 많죠, 지금? 넘었죠? 넘으면 어떡한다? 5명이 1억 4천을 5로 나눠야 돼. 만약에요, 3명, 2명밖에 없다, 2명? 그럼 3,700 다 받아가죠. 알겠죠? 3명 돼도 다 받아갈 수 있죠. 그런데 5명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2분의 1을 넘으니까. 다 못 가져가고, 얼마치 가져간다? 아무튼, 그렇게 가져가. 알겠죠? 계산해야 돼. 잘 모르니까. 이해됐나요, 지금?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받아간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죠? 법무부에다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만다? 둘 수 있다, 아니에요? 둔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망 봐봐, 사망. 위원장 법무부 차관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자, 구조. 주택임차권의 승계라고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주택임차권의 승계가 뭐예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는데 을이 있어. 여러분요, 을이 병하고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요. 아니, 혼인신고하고 살도 혼인신고하고 하지 않고 살도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배우자를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허수경이라고 알잖아요. 허수경, 방송인. 그 사람이 지금 예전에 애도 그 사람 그냥 낳고요. 그냥 난 게 아니고 시험관 하기로 해서 낳고요. 아빠 없이. 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죠? 또 그분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편하고 지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모든 부부가 똑같이 산단 말이죠. 단지 혼인신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권리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고 하나가 안 돼 있는데 신고 하나만. 그렇다 해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냐는 거죠, 부부 사이에. 우리는 완전히 둘이 부부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정말 이상하죠. 우리나라는요, 신고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혼인신고한 사람이 더 무서워. 그렇지 않나요? 이러지도 하고 저러지도 하고 더 무서워. 그런데 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어.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사망했어.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있죠. 이 사람의 상속인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이 5천원 이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사실혼 배우자가. 그런데 상속인이 같이 있어. 사망할 때 상속인이 이 집에서 같이 살았어. 을하고 병하고 을의 아들하고 같이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을의 아들이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자식이 있긴 있었는데 같이 안 살아. 같이 안 살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실혼 배우자 같이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집에 데리고 있어야 돼.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지 이쪽에 안 뺏길 수 있어. 내가 죽더라도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법이. 알겠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얘가 들어오면 내가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밥에다가 청산가리 집어넣어버리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지 내가 부산갈 차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 가정법에서 상속인이 있냐 없냐. 상속인이 없다. 없으면 병이 단독으로 상속을 해. 상속인이 있어. 그런데 가정공동생활 집에서 같이 사느냐, 같이 산다. 그러면 상속인이 다 먹어. 알겠죠? 같이 안 산다. 그러면 2촌 이내 친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병하고 공동으로 살아. 공동으로 상속을 해. 알겠죠? 이제 한번 봐. 상속인 없이 사망해야 돼. 아주 좋은 케이스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를 해. 뭐를 승계한다고 했어요 지금? 임차인. 봐봐.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을이 은행에 다른 예금이 있고 저기 산이 있고 상가 빌딩 하나 있어. 그건 상속 못해. 그걸 상속하려면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돼. 뭐만 상속한다고? 임대차에 가는 것만 상속한다고. 알겠죠? 그럼 상대방한테 뭐 주기 싫어? 그럼 임대차 예약하지 말고 집 사.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는 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봐. 여기 2항.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상속인이 있는데 가정공동 생활을 안 해. 몇 촌? 2촌. 우리 시험에 4촌이 났어. 왜? 우리는 법정 상속은 4촌까지거든요. 2촌이야, 2촌. 알겠죠? 6촌 큰일 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근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맨 끝에 가정공동 생활 하고 있으면 상속인이 단독. 가정공동 생활 하고 있으면 상속인이 단독이야. 상속인이 가정공동 생활 하고 있으면 누가? 상속인이 단독이라. 상속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몇 개월 이내, 사람 죽고 나서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반대 의사. 나 그냥 이거 포기할래요 이렇게. 좀 웃기죠? 봐봐. 그러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상속 포기는 어디다 해야 돼? 상속 어디 법원? 가정법원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혼인신고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 임대차에 가는 거니까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 임대인한테 가서. 임대인은 아니 왜 나한테 그 말해요? 또 이럴 거 아니야 또. 그것이요. 설명하려면 길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을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읽어봐. 정말 골치 아픈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요. 내가 여기 해당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실제로 중개할 때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골치 아플 수 있다. 자요, 강행 규정. 자, 10조 2.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아까 우리가 증액할 때 얼마를 이상을 증액을 못하죠? 5%, 20분의 1. 5%죠? 5%를 초과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없었는데 법이 들어온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일시사용. 여러분 일시사용이 뭐죠? 호텔 가서 며칠 자는 거 일시사용이에요. 우리는 뭐요? 주택 임대잖아요. 임대. 월 단위로 차임을 주는 게 임대죠. 일시는 뭐요? 며칠 자는 거죠. 며칠 자는 데는 월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냥 거기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우리는 전세권은 등기가 된 걸 전세 물권이라고 그래. 이러면 혹시 여러분 봐봐요. 월세는 내지 않은데, 월세는 내지 않고 보증금 주고 등기 안 됐는데 보증금만 주고 사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전세 등기하지 않고 보증금만 주고 월세 안 내고 사는 사람 있죠. 그걸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 그것은 월세예요. 월세. 임대차하고 똑같아. 미등기 전세는 임대차하고 똑같아.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전세권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봐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돼 있죠? 우리 시험에 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알았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다 주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디에 돈다? 서울. 재밌는 말이죠. 봐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아무튼 우리요, 어디 찍고요. 울산은 안 나오죠.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찍고 뭐 나오잖아요. 울산 안 나오죠. 울산시는 없어. 울산이 광역시잖아요. 희한하게 울산은 없어. 어디가 있어? 대신 수원이 있어. 수원. 수원이 우리 법무부가 수원에 있거든요. 법무부가 수원에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수원은 있고 울산은 빼버렸어. 왜 뺐을까요? 부산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부산, 대구 다 거기가 다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좀 그렇긴 하죠. 부산도 광역시죠. 대구도 광역시죠. 울산도 광역시죠. 사실 거기가 거기거든요. KTX로 가면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세 개를 다 주기는 좀 그래서 그런지 거기 대신 어디를 줬다? 수원을 줬다. 수원. 알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다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나머지 이것은 뭐 볼 필요가 없고요. 처리 기간 이렇게 쭉 돼 있죠. 그 다음 장. 그 다음 페이지요. 이제 조정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26조를 보면 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요. 뭐를요? 뭐 이런 게 있죠. 봐봐. 뭐냐면 내가 집을 수리했는데 나는 수리한 사람은 임차인은 수리를 해가지고 1,000만 원 달라고 그래. 집주인은 300만 원밖에 못 주겠다고 그래.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500으로 결정을 받았어. 합의를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조정안이라고 그래. 그 조정안을 이제 통지를 해줘. 어떻게 통지해요? 일주일 이내, 통지를 받은 사람 일주일 이내 수락의 의사를 뭐로 해요? 서면으로 표시를 해야 돼. 일주일 안에. 예, 이렇게 할게요? 안 할게요? 근데 지금 아무 말 안 했죠? 아무 말 하면 수락이에요? 수락 거부예요? 거부야. 거부로 봐. 알겠죠? 거부로 봐. 그런데 만약에 수락했다고 해봐. 그러면 재밌는 말이요. 밑에 봐봐. 집행력 있는 집행으로과 같은 효력 줄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다. 이 말이야. 판결문과 같은 효력. 여러분요, 만약에요, 이렇게 하죠. 내가 만약에 이거 반드시 비용 5천만 원 지급할게, 500만 원 지급할게요. 이렇게 했어. 만약에 그럼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주면 그럼 경매하시오. 그랬어. 그래서 주지 않으면 경매하기로 한다. 알겠죠? 써버리죠. 그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그게 좀 무서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제집행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죠? 지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면 가끔 이제 학생들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보면 한방에 있는 계약서를 주로 쓴단 말이죠. 실무하시는 분들이. 근데 거기 한방 계약서하고 우리가요, 그 서울시하고 법무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가 있어. 서울시하고 법무부가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 여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법무부에서 만든 걸 쓰면 되는데 거기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은 여러분 다 이런 거 다 도록 돼 있어. 그 집에 임차인이 3명이 살아. 그럼 3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이고 하는 것을 다 기록해서 상대방한테 새롭게 들어온 임차인한테 설명하도록 돼 있어. 거기 표준계약서에 보면은 서울시 거에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무튼 임대차 계약서는 누가 한다? 법무부 장관. 이렇게.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거꾸로 넘어가면서 잠깐 한번 봐. 법조문만. 법조문. 여기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법조문요, 여러분요, 12조. 12조가 먼저 미등기. 미등기에도 뭐가 된다? 준용된다. 12조. 그 다음에 11조는요, 일시 사용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주택 임차권 승계죠.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 있는데 가정공동생활, 그러면 상속인. 가정공동생활 하지만 몇 천 이내? 2천 이내.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포기하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8조 2.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어디에 둔다? 법무부에 둔다.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죠. 보증금 중 일정의 보호. 그렇게 됐죠? 이 보증금 중 일정의 보호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요? 그것은 경매 기입등기 전까지 얼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알겠죠?
그 다음에 월차 임차하는 시 산정률은 연 1할 또는요 몇 퍼센트를 더한다? 3.5%. 더 많은 쪽 낮은 쪽? 낮은 쪽. 자, 얼마를 초과해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20분의 1. 20분의 1. 우리가 묵시객갱신이죠? 묵시객갱신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을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예지통고. 몇 개월 있으면 3개월. 임대차 기간은 4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을 본다? 2년. 그러면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경매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3조의 3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반드시 임대차가 끝나야 돼.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반환 안 해야 돼. 그 다음에 소재지 지방법원. 임대인 주소지 아니에요. 소재지 지방법원 3조의 3. 저 지방법원에 청구해. 기각하면 항고할 수 있어.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대항력과 우선배정권은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런데 없으면 예전에 없었어. 그럼 인제 등기했어. 그럼 오늘부터 대항력과 우선배정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요 다시 이사가도 된다 안 된다? 괜찮다.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금융기관 등이 대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런데 이 금융기관은 뭐를 안 된다? 보증금을 우선 배제받기 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보증금의 해수 3조 2를 봐봐. 3조 2 보증금의 해수에서 우리가 판결문에서 경비를 할 때는 임차인은 반대 급부의 이행을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해도 경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항력권과 뭐를 갖추면? 확정 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모에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뭐 할 수 있다?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변제받으려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니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금융기관 등은 자기들이 돈 빌려준 게 있으면 계약으로 보증금 중 일부를 양수받으면 그 일부는 금융기관 등이 직접 할 수 있다. 승계한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이걸 승계하기 위해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조 앞에 3조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언제부터? 그 다음날부터. 원래 전입신고는 법인은 안 되죠? 그런데 법인도 되는 경우 있다. 세 가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만 물어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요. 주택임차를 봤죠? 이제 상가는요. 주택과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차이 있는 거 한번 몇 개 보면 돼.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